안녕하세요. 저는 워치터미널이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황준현이라고 합니다. 아마도 워치터미널이 무슨 회사인지를 제일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미술에도 큐레이터가 있으시고 와인도 소믈리에가 있으신데 시계는 과연 생각해보면 좀 없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워치터미널이 하는 역할은 이제 시계를 컬렉팅 하시는 분들을 위한 퍼스널 큐레이터 같은 서비스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원래 이 워치터미널을 하기 전에, 그러니까 제가 사업을 하기 전에는 증권사에서 이제 애널리스트로서, 그리고 이제 M&A 뱅커로서 이제 경력을 먼저 쌓았었는데 직업병이 아직까지 남아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더 수치화된 방향으로, 조금 더 객관적으로 제가 롤렉스에 대해서 이해했던, 어쩌면 영감을 얻고 대단하다고 생각한 부분, 한편으로는 꼭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그런 좀 부정적인 요인까지도 좀 객관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싶다는 차원에서 롤렉스의 어떤 가격, 프라이싱과 가치를 좀 그런 가치평가론으로서 한번 보고 싶어서 이제 롤렉스 경제학이라는 한번 접근을 해봤습니다. 제가 어려서 이제 싱가포르에서 유년기를 보냈는데, 그때 이제 부모님께서 매 주말마다 거기 현지에 있는 그 신문 뒤에 보면 이제 클래시파이드라고 이제 뭐 이런 가라지 세일 합니다, 뭐 이런 판매합니다 라고 이제 광고가 올라오면 아버님께서 그렇게 형광펜으로 이렇게 하나씩 줄쳐가면서 내일은 혹은 이번 주말에는 여기 한번 가보면 좋겠다 라고 이제 다니실 때 저랑 제 남동생 끌고 같이 다니셨어요. 그때는 너무 지겨웠는데 이게 무서운 게 이렇게 주워 듣고 옆에서 같이 따라다니니까 자꾸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부터 뭐 빈티지랑 친했고, 좀 다른 자동차 쪽 얘기기는 한데 LA에서도 21년 말에 출장을 갔다 왔는데, 그때 제가 렌터카를 굳이 클래식카를 빌려왔어요. 왜냐면 내가 LA가 아니면 언제 이런 차를 타보겠냐. 그래서 그때 세대나 심지어 빌려서 한 2주를 보냈는데, 91년식 1세대 레인지로버를 빌렸고, 68년식 벤츠 SL 컨버터블을 빌렸고, 그리고 57년식 최초 1세대 쉐보레 콜벳을 빌려 탔거든요. 콜벳을 타고 방문한 곳이 이제 매그너스 워크라고 하는, 자동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는 이제 포르쉐 컬렉터인데, 이분이 클래식 포르쉐만 40몇 대 갖고 계세요. 근데 이분을 이제 제가 콜드 이메일 보내가지고 방문을 한다. 그래서 이제 딱 그분의 게라지 문이 열렸을 때 제가 그분을 악수를 하고, 미안한데 근데 내가 오늘 차를 타고 왔는데 혹시 주차를 어디에 해야 되니? 라고 하면서 제가 빌려온 57년식 콜벳을 딱 보이니까 그 사람이, 이런 차는 길바닥에 세우는 거 아니다, 빨리 가라지를 갖고 와라. 이러면서 그게 흔쾌히 본인의 이제 퍼스널 공간으로 이제 제가 갖고 온 차를 이제 환영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남녀노소 다 예쁘다 혹은 특이하다, 저런 게 아직도 길 위에 돌아다니는구나 라는 그런 환상이 클래식카에서 줬던 것처럼 시계도 좀 그런 맛이 있는 것 같아요.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기본적으로 오래된 물건에 대한 가치를 많이 주지 않는 문화권인 것 같아요. 심지어 중고라는 물건에 대해서는 또 한국 시장에서 특히 좀 신뢰를 하기 어려웠던 여건도 많았잖아요. 인프라가 미약하니까. 저는 우리나라의 가장, 제가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어요. 그냥 제일 큰 수요층이 결혼 시장이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결혼할 때 예물 시계를 사준다는 문화가 한국이 좀 독특한 문화인데, 결혼할 때는 새 시계를 사는 좀 문화가 있잖아요. 왜냐면 새로운 시작이라를 알리는데 낡은 시계를 갖고 온 것보다는 새로운 시계를 갖는 것이 좀 맞다라는 그런 부분이, 빈티지 시계에 대한 수요가 다른 나라보다 적은 것도 있는 것 같고, 또 하나 좀 추가로 생각나는 거는 뭐냐면, 그게 시계든 자동차든 빈티지 문화를 잘 이해하고 좋아하기 위해서는 오랫동안 그 상품에 대한 어떤 라이프스타일이 그 나라에 있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한국이 정말 한편으로는 대단한 게, 저희 해방하고 이렇게까지 잘 살게 됐는데 70년밖에 100년도 안 됐잖아요. 근데 공교롭게도 우리가 진짜로 자동차나 시계라는 거를 조금 대중적으로 접하게 된 거는 거의 8, 90년대일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만큼 역사가 짧을 수밖에 없는 부분, 그리고 그때는 이미 특히 시계는 더 이상 기능적으로 꼭 갖고 있어야 되는 그런 물건이 아니라 이미 어느 정도 좀 부의 상징같이 된 상황에서는 낡은 것보다는 조금 더 좀 새 물건, 좀 더 반짝반짝거리고 좀 화려한 이런 새 상품에 대한 어떤 그 수요가 시작부터 좀 갖춰져 있는 게 아닌가. 그런 복합적인 요소들이 한국의 빈티지 시장이 크는데 조금 제한을 두는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약간의 욕먹을 수도 있는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갤럽에서 조사하고 이제 다른 기관에서 발표했던 리포트 중에서 2021년인가 아마 좀 크게 화두가 됐던 보고서가 그 월드 해피네스 리포트라고 할까요? 행복 보고서.
행복 보고서가 한때 뉴스를 조금 이제 달궜던 경우가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한국을 좀 지목한 내용이 두 가지가 저는 좀 돋보였어요. 하나는 우리나라 사람들 기준의 행복에는 가정이나 친구나 이런 건강보다도 심지어 경제적인 부유함, 안정성이 더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했던 것이 이제 나름 한편으로는 안타깝고 한편으로는 어쩔 수 없고 했던 이제 그런 부분인데, 또 하나 또 재밌는 부분이 뭐였냐면 한국이 그 취향을 갖고 있는 거에 대한 그 가치가 그 비교했던 나라 중에 거의 꼴찌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좀 해석을 해보자면 한국이 뭐 잘 산다 못 산다라는 기준을 제가 정확히 안 했지만 그냥 GDP 이제 3만 불이 넘은 나라잖아요. 그런데 그 소득 수준에 비해서, 경제력에 비해서 자기의 취미나 취향을 찾는 그 문화는 조금 아직은 뒤처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 그래서 오픈 채방에서 제가 이제 시계나 이런 취미를 찾는 거에 대해서 혹은 본인의 좋아하는 것을 조금 더 고민해 보는 거에 대해서 한번 이제 딱 질문과 토픽을 던진 적이 있었는데, 뭐 거두절미하고 그 커뮤니티 측에서 저를 약간 비난하듯이 이제 말씀하셨던 포인트 뭐였냐면, 본인 스스로가 아주 대단한 연예인이 아닌 이상은 남들 하는 대로 하는 게 맞다라고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멘트를 들었을 때 굉장히 좀 속이 혼란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생각하고 추구하는 데 있어서 사회적인 신분이 왜 중요하냐는 생각을 해본 거죠. 남들이 다 사는 물건을 사는 것이 환금성을 보호하는 데는 분명 도움이 되는 거는 저도 뭐 동의합니다. 근데 이제 꼭 그 부분이 아니더라도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생각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고 힘든 일인가, 그런 게 제가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 조금 더 고민을 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자리가 잡힌다면 어쩌면 그게 롤렉스일지 파텍 필립일지 모르겠지만 한쪽에 대한 과열이 조금 좀 사그라들면서 자연스럽게 그것이 다른 브랜드로 조금 분산되지 않을까. 그것도 뭐 제 사견입니다만, 저는 롤렉스를 뭐 제가 알던 이제 주식시장과 좀 비교를 하자면 마치 우리나라에서 뭐 삼성전자나 아니 뭐 해외에서는 뭐 코카콜라 이런 블루칩 주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 그 말씀 뭐냐면 뭐 수익률이 좋다, 저는 그거를 말씀드린 게 절대로 아니고요. 환금성이 굉장히 강력한 부분인 것 같아요. 롤렉스는 판매량이 많다라는 것이 한편으로는 또 잊혀지지 않는,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그런 하우스홀드 네임이 된 게 이제 롤렉스라는 뜻에서 그 가치가 지속되는 것이 한 가지인 것 같고, 그리고 근본적으로 시계를 잘 만들어야 계속해서 세대를 넘어가면서까지 롤렉스라는 시계를 찾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시계를 잘 만들고 그것도 심지어 생산량을 많이 늘렸는데도 그것이 유지되는 것도 있고, 그럼에다가 더하는 것이 이제 롤렉스가 지속적으로 가격을 좀 올려왔죠. 근데 그게 단순히 뭐 물가 상승에 따라서 올린 것도 아니고 소득 수준에 따라 올린 것도 아니고 그거의 배수로 더 빠른 속도로 가격을 올렸는데, 그게 이제 소득에 비하여 롤렉스의 리테일가를 비교하는 이제 프라이스 투 인컴 레이쇼라는 개념을 적용했어요. 이게 이제 부동산 쪽에서 많이 보는 비율인데, 1950년대까지만 해도 이제 미국 기준으로 월급 한 달치의 월 소득이면 롤렉스를 살 수 있었던 시절이 있었지만, 그게 70년대 조금 올라서 그게 이제 2배 가까이 갔다가 비로소 이제 2000년대 넘어서 2010년대부터는 이제 뭐 2점 몇 배 이렇게까지 올라가게 된 것 같아요. 그 속도를 점진적으로 올리는 게 좀 굉장히 파워풀했던 툴이지 않았나. 그러니까 너무 급격하게 올려버리면 이제 기존의 커스터머를 잃어버릴 수가 있고, 또 포지셔닝이 너무 바뀌는 거라면, 거꾸로 또 너무 가격을 천천히 올려도 그 프리미엄이라는 이미지로 발생되는 그 유동성, 누구나 갖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를 충분히 못 만들었을 것 같은데, 그 속도 조절을 정말 기가 막히게 한 것 같아요. 그런 요소들이, 제가 갖고 있는 요 빈티지 72년식 데이저스 같은 경우도 뭐 그 당시 리테일가가 뭐 몇백 불이었지만 얘가 지금 중고 시장에서도 미국에서도 뭐 몇천 달러,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한 500만 원 위아래로 거래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대가 변함에도 불구하고 오래됐으니까 가격이 저렴해지거나 잊혀지는 게 아니라 그 가격이 계속해서 신제품의 리테일가에 따라서 중고 시세도 올라가 준다라는 것이, 이런 고가의 물건을 구매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어떻게 보면 나의 취향에 혹은 나의 어떤 성공의 상징에 투자한 이 제품이 계속해서 가격을 받쳐주는구나 라는 거는, 저는 이거는 무시할 수 없는 강력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과대평가라는 거는 이제 수치적으로 설명이 되게 어렵고, 참고로 저는 제가 과대평가라고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제가 롤렉스를 나쁘게 얘기하는 걸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에서 과대평가됐다 혹은 과소평가라는 거는 그 어떤 물건이나 뭐 재화가 제공하는 가치에 비해서 가격이 높다 낮다를 말씀드리는 거지, 절대로 그 가치가 나쁘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제 그런 면에 있어서 그러면 지금의 시세는 그 가치에 비해서 과대평가됐냐라고 하면 저는 조금 과대평가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다양한 요소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가장 확실하게 생각하는 거는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시계를 정말 좋아하나, 혹은 내가 시계를 아예 정말로 좋아하는 사람인지를 생각해보면 아니실 경우도 있어요. 시계를 안 좋아할 수도 있고, 시계를 좋아해도 롤렉스를 안 좋아할 수도 있는데, 일단 모두가 다 롤렉스를 사니까 그냥 나도 모르겠고 롤렉스를 사자, 이쪽 수요도 꽤 크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분들이 어느 날 어느 순간 내가 시계를 정말 좋아하게 돼서 한번 들여다보니, 아, 내가 그때는 좀 멋모르고 너무 롤렉스에 좀 빨리 들어갔구나, 혹은 너무 많이 돈을 썼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부분이 약간 수요에 버블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솔직히 이제 롤렉스가 이제 나쁜 놈들이다, 나쁜 새끼다라고 한 거에는 약간의 사케즘도 섞여 있어요. 한편으로는 굉장히 대단한 브랜드다라는 이제 메시지도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잘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이제 롤렉스의 태생이 시작부터 럭셔리 시계는 아니었으니까요. 어쩌면 우리가 지금 세이코를 생각하는 것처럼 굉장히 견고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기계, 믿을 수 있는, 망가지지 않는 이제 그런 시계를 잘 만들던 하우스고, 뭐 방수 시계에 오토매틱 무브먼트를 탑재한다라는 그 개념도 롤렉스 덕분에 저는 탄생했다고 생각하니까, 그렇던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유틸리테리했던 시계를 점진적으로 가격을 높이고 조금 더 이제 프리미엄화하는 브랜드를 꾸준히 잘 해서 지금은 마치 뭐 단순히 시계 시장 안에서 뿐만이 아니라 이제 모든 어떤 럭셔리나 하이엔드 라이프스타일에 롤렉스는 빠지지 않게 된 것이니까, 그런 부분이 저는 이제 롤렉스가 되게 좀 대단하다라는 면인 거고. 근데 좀 나쁜 쪽으로 얘기를 좀 뭐 제 생각이지만, 이런 브랜딩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마케팅이라 보면 당연히 어느 정도의 좀 과대 홍보도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 익스플로러 1에 대한 스토리가 아시는 분도 좀 유명한 사례인데, 에버레스트를 이제 정복한 시계라고 홍보가 됐죠. 실제로 익스플로러라는 시계 자체는 가본 적이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약간 이제 과대 홍보도 하기도 했고, 그런 부분이 저는 조금 아무래도 롤렉스가 마케팅 측면에서 하지 않았나. 그 무엇보다 뭐 롤렉스가 꼭 이렇게 콕 집어서 얘기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그냥 많은 분들이 인식하는 거를 생각해 보면 롤렉스 역시 스위스 시계고, 스위스 시계의 어떤 대명사가 되다 보니까, 우리가 스위스산 시계 하면 굉장히 손으로 한 땀 한 땀 정교하게 만들었다라는 그런 좀 인식이, 그런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롤렉스는 기계를 자동화시켜서 오히려 퀄리티 컨트롤을 확실하게 했다라는 이제 그런 자료가 있잖아요. 그러면 과연 사람들이 인식하는 것과 실제 롤렉스가 생산하는 거에는 조금 차이가 있지 않나. 이제 그런 어떤 환상을 너무 잘 판다. 그러니까 잘 판다라는 거는 잘하고 대단하다는 뜻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뭐 좀 그런 부분도 있겠구나라는 측면에서 제가 이제 그런 표현을 했었습니다. 전 당분간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여기서 당분간이라는 단어를 꼭 더하는 이유가 뭐냐면, 리셀 프리미엄이 2002년도 4월이었을 거예요. 아마 그때가 피크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이후로 지금까지 매월 리셀가가 빠지는 속도를 보면 그 첫 1년 정도는 너무 무서울 정도로 빠졌다가 최근에 들어서는 확연히 그 하락 속도가 줄어들었어요. 이제 그 이유를 보면 리셀 프라이스가 코로나 전부터 피크까지가 한 50% 정도 상승을 했다가 현재까지 아마 거의 40% 가까이 빠졌을 거예요. 그 피크 전부터. 그러니까 거의 다 온 거죠. 그러니까 올라간 만큼, 그러니까 코로나라는 비이상적인 어떤 시기에 발생됐던 그 버블이 이제 거의 다 반납을 한 상태까지 빠졌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제가 그래서 이제 당분간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마도 조금 더 빠질 수도 있지 않을까. 경기도 어렵고 하니까. 또 하나 제가 좀 재밌게 본 지표는 이제 롤렉스의 리셀 프리미엄, 그러니까 리테일가 대비 리셀의 그 가격 프리미엄을 어떤 거랑 비교를 해야 같이 흐름을 볼 수 있을까라고 다양한 지표들과 비교해봤어요. 뭐 GDP 성장률서부터 물가 상승률, 금리 봤는데, 제가 도출했었던 가장 가까운 매크로 지표는 저는 실질금리라는 개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명목금리가 있고,
이제 다만 그 돈을 들고 있으면 화폐는 계속해서 가치가 쇠락한다라는 것이 그게 결국 물가상승률의 영향이니까. 그러면 금리라는 어떤 돈의 가격에서 그 돈의 가치가 쇠락하는 그 물가상승률을 뺀 그것이야말로 실질적인 어떤 화폐 가치일까 아닐까. 화폐 가치를 뭐 환율로 보기도 좀 애매하고 또 달러 지수도 저는 조금 뭐 좀 제한이 있다고 생각해서 실질금리라는 패턴을 봤는데 참 희한하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질금리가 높아진다는 뜻은 화폐 가치가 높아진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투자를 하거나 대출을 받아서 사고 싶은 물건을 사기보다는 차라리 그 돈을 뭐 저축을 하는 쪽이 뭐 돈을 아끼는 게 오히려 좀 더 현명한 판단일 수가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지금 뭐 금리를 뭐 최근에 뉴스 보니까 또 다시 확 하락한다는 얘기가 나와서 그럼 조금 더 쉬워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도 해보기는 하는데 아직까지는 어쨌든 저 불투명한 요소가 많아요. 근데 확실한 거는 코로나 때 이후로는 이제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 구간에서 확실히 플러스로 올라왔다. 즉 이제 화폐 가치에 대해서 그러니까 돈을 아직은 캐시를 들고 있는 것이 오히려 지금은 조금 좀 좋은 시기다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신 것 같아서 그런 맥락에서는 리셀 프리미엄도 당분간은 더 빠질 것 같다라는 생각도 있고 아시겠지만 그때가 다 바뀌어요. 맨날 매물 보고 있으면 한때는 뭐 예고가 제일 좋다 하긴 하는데 일단 제일 갖고 싶은 시계가 뭐 어떻게 보면 브랜드 연관이 있는 게 저는 이제 예걸루쿨트 리벨소예요. 누가 예걸루쿨트를 어떤 브랜드냐고 물어보면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약간 LG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무슨 말씀이냐면 그 LG라는 어떤 그룹을 보면 뭐 지금은 더 이상 안 하는데 한때 스마트폰을 되게 많이 먹었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제 지금은 이제 접었고 사업을. 근데 LG가 스마트폰을 못 하는 게 한편 되게 이상한 거예요. 왜냐면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아이폰에 들어가는 카메라 모듈 그리고 뭐 디스플레이 패널 이런 거를 다 LG가 만들어서 납품을 하는 브랜드고 한때 피처폰에서는 또 굉장히 그 뭐 상위권을 다투던 브랜드가 왜 이렇게 스마트폰을 못할까? 그래서 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 LG는 물건은 잘 만들고 마케팅 못하는 회사다 이런 이제 욕을 먹는데 약간 예거가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뭐 워치메이커의 워치메이커라는 얘기는 뭐 굳이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시는 얘기니까 뭐 무브먼트도 잘 만들고 오랫동안 시계를 만들어 왔으면 당연히 시계를 잘 만들고 그만큼 인지도도 높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가끔 시계 딜러 하시는 분들은 예걸루쿨트를 약간 파텍이나 파시오나 같은 급으로 취급하시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근데 가격은 롤렉스 가격대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는 되게 예걸루쿨트가 저평가되어 있는 브랜드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봤어요. 안 쉬운 브랜드, 쉬운 브랜드?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그냥 조금 덜 좋아하는 시계만 말씀드리면 저는 솔직히 오데만 피게 로얄로크는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안 좋아하게 된 거는 이건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첫 번째로 전 무거운 시계는 안 좋아해요. 그래서 이 서브마이너 같은 경우도 저는 일부러 체인을 안 쓰는 이유가 전 그만큼의 무게도 좀 불편해서 그냥 일부러 가죽줄로 타고 다니는 정도로 무거운 시계를 안 좋아하고 육중하다 그럴까요? 너무 시계가 크고 막 이렇게 막 갇혀 있으니까 또 이거 이 가죽에만 닿아도 마치 스크래치 갈 것 같은 그런 불안감 속도 그렇다고 좀 필름 붙이고 차고 싶지 않고 그러니까 그래서 좀 로얄로크를 좀 안 좋아하는 게 하나. 근데 이제 한편 그래서 제가 오데만 피게에서 약간 아쉬운 건 뭐냐면 거의 약간 원메이크 브랜드가 됐나. 그러니까 새로운 시계를 최근에 좀 많이 시도한 것 같고 뭐 줄스 오데마 같은 것도 있기는 한데 모르잖아요. 다 로얄로크 혹은 로얄로크 옵션만 알고 계시지. 그게 전 한편은 조금 아쉬워요. 예. 시간이야말로 뭐 가장 흔하지만 동시에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해야 되는 시계는 시간을 측정하는 기계로 나오기는 했는데 그 뜻은 뭐냐면 시간이 흘러도 얘는 계속해서 유지가 돼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담기기도 했잖아요. 자동차는 물론 자동차도 거리를 지배한다는 개념은 있지만 오래되면 망가지고 뭐 사고가 나면 폐차해야 되고 이런 개념이 있지만 시계는 오래돼도 그냥 조금만 손보면 다시 계속해서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시간을 이겨내는 동시에 시간을 측정하는 기계가 시계라는 컨셉이 저는 갑자기 너무 꼰대 철학자 같은 얘기긴 한데 재미있는 그게 되게 시계의 큰 매력인 것 같아요. 네.